마지막 세션입니다. 센서 사업화 세션의 진행은 좌장이신 현유진 책임연구원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센서 사업화 섹션의 좌장을 맡게 된 현유진 책임연구원입니다. 본 섹션은 총 5분의 강연자를 모실 예정이고요. 각 20분씩 발표 시간이 배당되어 있겠습니다. 강연자들한테 이제 죄송하지만 전해드릴 말씀은 꼭 반드시 저 앞에 보이는 시계를 보시면서 강연 올라가시면 보입니다. 20분의 강연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간에 프롬프트에서도 5분이 남았을 때 이 알림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거 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패널 토론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꼭 그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연자를 모시겠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의 장경인 교수님이시고요. 주제는 인간의 뇌를 연구하기 위한 블레인 칩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의 장경인 교수이자 엔사이드 주식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장경인입니다. 금일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인간의 뇌를 위한 브레인 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 뇌를 연구하는 뇌공학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은 우주를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고도로 발달한 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뇌라는 기관을 통해서 저희 인간이 움직일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사람과 함께 뛰어놀 수 있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뇌들은 저희가 음식을 먹거나 노래를 들을 때에도 저희 뇌에서는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고도로 발달된 생물학적 기관입니다. 하지만 이런 뇌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알츠하이머, 뇌전증, 그리고 파킨슨과 같은 주요 질병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질병은 저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를 발생하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파킨슨병을 예를 들었습니다. 파킨슨병에서는 흑질에서 생성되는 도파민의 분비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그 예를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킨슨 디지즈는 손을 떨고 있는 남자가 뇌 속에서 특정한 부분을 자극을 해서 도파민 리워드 서킷을 제대로 정상화했을 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뇌공학의 일환으로서 기존에 저희가 약을 먹거나 하는 것들과 전혀 다른 전자약의 한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보다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의공학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기를 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전기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뇌신경 신호를 센싱한다거나 그 다음에 광학적으로 자극한다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다시 자각을 하는 이런 클로즈 루프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고도로 발달된 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대고 새로 극복하고자 하는 뇌공학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뇌공학 기술은 단순하게 바로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임상 또는 연구임상이라고 하는 존조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저희가 쉽게 접하거나 실험할 수 있는 제브라피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실험용 동물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저희와 가장 비슷한 영장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동물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런 동물 모델들은 하나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나간 대변 될수록 뇌가 발전하고 뇌가 발달된 뇌는 저희 인간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영장류의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장류는 인간과 유전적으로 98.7%의 DNA가 똑같고 언어를 다룰 수 있으며 인지감각적이고 그 다음에 다른 개체와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넥스트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뇌공학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연구하는 대상이 전임상 개체가 영장류에 해당되어야 하고요. 영장류가 마취돼서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본능을 발현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없는 통신, 자율작동하는 통신이 필요하고요. 그와는 동시에 뇌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예 중에 다양한 예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의 브레인 뉴럴레이스가 있습니다. 뉴럴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원숭이의 적용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단점도 좀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 파워, 그다음에 와일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뇌를 센싱하는 진단은 있지만 끝에 USB-C 타입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해당 연결고리를 통해서 신경 신호를 읽어내고 파워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현재 메타로 이름을 바꾼 전 페이스북 회사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회사 같은 경우에서도 BCI로 새로 개발을 했을 때 에이트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서도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은 했지만 따로 파워가 필요하고 따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역시나 제한적인 연구 사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로봇과 연동이 돼서 가장 유명한 예 중에 하나인 브레인 게이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람에게 적용한 매우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신경을 어떻게 자극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외부에 있는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시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점도 있는데요. 파워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도 유선으로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 지도 교수님이시지만 존 라저스라는 분이 계신데 브레인 칩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히 뇌 속에 삽입이 되고 와이어리스 파워를 가지면서 별도의 배터리가 없어서 자유로운 반면에 그 파워 전송할 수 있는 파워와 기능의 제한으로 인해서 브레인 시그널을 아직 전송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마우스 모델에 한정된 단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매우 경쟁적으로 새로운 뇌공학에 한 발을 내딛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브레인 넥스트 브레인 칩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드린 이름은 이제 루카스라고 하고요. 의사의 그리스의 의사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자유롭게 활동하는 영장류의 뇌에 실시간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가 가능하면서 배터리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브레인 칩을 나는 개발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개발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적으로 지하철에서 태깅을 하는 무선 전력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인체에 무해하고 또한 블루투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무선 전력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시에 통신도 할 수 있는 신경 자극을 실시간으로 외부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경 탐침을 개발해서 원하는 부분에 최소 침습적으로 뇌에 대한 데미지를 가장 적게 가하는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뇌를 진단하고 자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여기를 하나의 뇌 신경신호 수집기라고 생각하면 이 신호를 받아주시는 수신기는 휴대폰 앱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 개발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영장류 뇌 속에서 작동하는 브레인 칩을 휴대폰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하였고요. 이 저장된 이 신호들은 빅데이터 형태로 저장이 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류도 가능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뇌 브레인 칩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블루투스 시스템과 뇌 파워를 전송할 수 있거나 하는 코일과 그 다음에 아주 얇게 개발된 반도체 기반의 뇌 신경 신호
프로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2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몸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수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노이즈가 별로 없어야 되고, 굉장히 높은 SNR 신호로, 굉장히 고품질의 신호로 외부의 무선에 전송이 돼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작으며 기능은 블루투스 시스템이 되고 실시간으로 신호를 진단하고 자극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실제로 원숭이의 뇌 속에 삽입이 돼서 작동이 되는 센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외부에 코일이 있고요. 내부에 블루투스 시스템이 있고, 전체 시스템에서 뻗어나오는 이쪽 부분에 이 안쪽에 신경 프로브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탐침도 매우 작은데요. 탐침 같은 경우에는 이 끝부분에 있는 부분을 확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우 작게 저희가 설계한 이유는 뇌 신경회로에 뇌 신경세포에 1대1로 매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작고 민감도가 높은 일렉트로드를 저희가 배치하였습니다. 이 배치된 프로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막 움직이거나 할 때 저희 저희 머릿속에 있는 뇌는 물에 붕붕 뜬 비닐봉지처럼 약간씩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실리콘 기반의 뉴럴 프로브로는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때마다 여기 있는 신경 프로브가 옆에 있는 뇌를 휘젓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적으로 필요한 것은 플렉서블한 신경 프로브입니다. 하지만 이런 플렉서블한 신경 프로브는 뇌에 직접적으로 삽입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딱딱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일시적으로 수술할 때만 딱딱하고 수술이 다 된 다음에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녹아 없어져서 플렉서블하게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가변적인 기계적 강성을 갖고 있는 시스템을 저희는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노란색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뽑기 같은 겁니다. 설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탕이 코팅이 돼서 딱딱하게 프로브를 지지하고 있고 뇌 속에 삽입이 됩니다. 삽입된 다음에 몇 분이 지나고 나면 속에 있는 설탕이 모두 녹아 없어지고 플렉서블한 프로브만 남게 됩니다. 동시에 센서를 뒤덮고 있는 설탕의 녹음을 통해서 저희가 센싱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일렉트로케미컬 임피던스도 저희가 확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브 시스템을 저렇게 삽입이 가능하고요. 프로브 삽입된 상태에서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선 전력 전송을 안정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안전하게 저희가 수신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무선 전력 전송을 하는 프라이머리 안테나와 리피터 안테나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원을 켜면 이쪽 빨간 부분이 무선 전력 전송이 높게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지금 영장류의 뇌 속에 작동하고 있고 이 작동하고 있을 때 속에 있는 LED가 불을 켜지면서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촬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원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기존에 있는 프라이머리 안테나만 사용했을 때는 커플링 코에피션트를 저희가 조절할 수가 없어서 특정한 부분에 한정된 형태로 파워 전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리피터 안테나를 사용했을 때 저희가 특정한 위치에서 특정한 조건에서 커플링 코에피션트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 높이더라도 마그네틱 플럭스 인텐시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기존에는 매우 제한된 거리에서 작동만 가능합니다. 매우 제한된 거리라고 하면 동물 개체 자체가 작겠죠. 작다는 뜻은 뭐냐면 설치류, 쥐와 같은 들쥐와 같은 매우 작은 개체에서만 가능했다면 저희가 개발한 좀 더 먼 거리에서 수십 센티미터에서 무선 전력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영장류에서 무선 전력 전송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선 전력 전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케이지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케이지 자체는 무선 전력 전송을 위한 도구로도 사용이 되지만 케이지 자체가 원숭이가 저희가 실험할 때 내부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저희가 구속시킬 수 있는 케이지입니다.
해당 저희가 개발한 무선 전력 전송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던 바와 같이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 자체도 FCC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규격에 비해서도 매우 낮아서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열적으로도 내부에서 열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아서 열적으로도 매우 안정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외부에서 무선 전력 전송을 켜거나 껐을 때도 원숭이가 특별한 부작용 없이 잘 활동할 수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삽입한 블루투스 기반의 뇌신경 신호 기록기는 32채널의 인풋을 가지고 신호를 채집하고 얘를 증폭하고 데이터를 기록하고 외부에 전송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외부에 전송된 것은 저희가 스파이크 소팅과 같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뇌신경 신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프로브에 있는 다양한 채널에서 동시에 센싱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몬스트레이션 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화려하게 얘기해도 저희가 동영상을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먹는 거, 본능에 가장 가까우면서 영장류랑 저희랑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신경 신호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먹을 때 뇌의 매우 깊은 영역에서 LHA라는 영역에서 신경이 활성화되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영장류에게 먹을 걸 주고 얘가 먹는 과정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신경 신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저희가 동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갈망하는 단계와 섭취하는 단계 이 두 단계로 신경 신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안에 3축 가속도계 센서를 넣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 고개를 어떻게 돌리는지, 먹을 때 턱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개를 어떻게 끄덕끄덕 거리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다렸어야 되는데. 자, 기다려 볼게요. 죄송합니다. 이 중요한 거. 왜 안 되지? 혹시 저 대신 영상을 틀을 수 있으실까요? 응? 방금 나왔었는데. 네. 지금 현재 뇌 수술을 마친 영장류고요. 뇌 속에 있고요. 참고로 그 동물윤리위원회에서 맡은 허가된 방법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뇌에 블루투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신경 신호를 지금 외부에 휴대폰으로 전송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쪽에 뇌 신경 신호고요. 이쪽 부분은 지금 가속도계 센서입니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여기가 요동칩니다. 현재 신경 프로브는 이 뇌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배터리가 필요가 없고, 그래서 영장류의 자연스러운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을 저희가 디지털 표현형으로 잘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기 전과 먹은 다음에 뇌 신경 신호가 이렇게 활발하게 요동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이렇게 앞을 쳐다보고 있다가 음식이 있으니까 옆을 쳐다보는 이런 모션 행동도 움직임도 저희가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본 개체는 지금 현재는 이제 다 생명을 다 해냈는데요. 저희가 실험했을 때 총 1주, 2주, 3주, 4주 총 4주 동안 건강하게 잘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기술 자체는 뇌공학의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을 저희가 발표드렸고요. 이게 산업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차세대 신약 및 전자약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에 좀 관심 있다면 전임상, 1상, 2상, 3상이 될 때마다 주가가 매우 높게 솟구치죠. 그런 경우에 보통 보시다 보면 전임상부터 최종화까지 평균 성공률이 9.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는 이유는 뭐냐면 전임상 단계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전임상이 대부분 여기 보시는 설치류에 한해서 실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여기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전임상 단계에서 방금 보여드리는 원숭이 또는 비인간 영장류를 대상으로 저희가 실험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장류 연구 시설이 굉장히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영장류 연구 시설의 단점은 뭐냐면 기존의 사육 시설, 케이지로 된 단순 사육 시설에다가 저희가 원숭이에게 적용할 수는 원래는 없는 아주 간단한 의료용 계측기기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의 등에다 대고 잠깐 심박수를 측정한다거나 원숭이 잠깐 옆에 입에다 대고 체온을 측정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측정하는 순간에만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임상 연구에서 영장류 연구시설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분석할 수 있는 신약 개발 플랫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규모 자체는 매우 크고요. 약 8조 정도로 이제 추산될처럼 매우 크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센서 사업하기 때문에 사업화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비인간 영장류를 위한 앞서 말씀드린 3상까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류가 아닌 비인간 영장류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을 개발할 텐데 전자약 기반에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시브하게 단순하게 약을 먹이거나 단순하게 체온을 측정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다양한 디지털 표현형을 저희가 데이터화하고 각종 질병과 디지털 표현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메디컬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요소가 되는데 첫 번째는 영장류 전용의 전자약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바이오 마커 방금 말씀드린 디지털 표현형이고요. 세 번째로는 전자약 맞춤 치료 이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방금 말씀드린 새로운 브레인 칩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금은 센싱만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버튼 하나만 들어도 자극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뇌신경 신호를 수집을 하면서도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지금 LED를 껐다 켰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LED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스위치를 온하거나 오프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말씀드리자면 실시간으로 광자극을 하거나 전기 자극을 하거나 약물 전달을 통한 화학 자극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교수로도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새로 저희가 창업한 엔사이드 주식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이 연구하는 연구소장님이시고요. 제가 저는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창업 전에 저희 지도 교수님과 다양한 창업 활동을 했었는데 그 중에 좀 말씀드리자면 게토레이와 함께 수액 센서를 같이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로레알과 함께 피부 산소농도를 같이 개발했고 그 다음에 피부에 부착해서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바이오 패치, 바이오 스탬프를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을 실시간으로 배터리 없이 측정할 수 있는 것을 개발했고 현재 앱스토어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빌 게이츠와 함께 무선 미수가 건강을 위한 인큐베이터 속에서 심박수 및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패치를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저희 연구팀이 있는데 저희 학교 안에 저희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이고요. 이 연구실의 학생들의 대부분의 도움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저희와 같이 하는 영장류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 생명공학연구원의 국가영양센터 연구팀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팀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이 좋게도 저희 학교에서 매우 좋은 인프라를 제공해 주셔서 다음과 같은 인프라 구조를 통해서 제품의 설계, 생산 그리고 인허가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좀 밀려가지고요. 발표에 대한 질문은 좀 따로 받기 힘들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교수님께 따로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표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발표 시간 좀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장인 제가 엄청 곤란해집니다. 예, 다음 발표는요. 김태원 전무이사님, 주식회사 파트론의 김태원 전무이사님이시고요. 주제는 헬스케어 4.0 시대의 센서 사업화 전략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트론 센서 연구소의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헬스케어 4.0 시대의 센서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특정 포인트를 자꾸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센서 메이커가 아니고 삼성과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아닌 가구 역할을 그 중간사에서 가구 역할을 하는 브릿지 플레이어스 관점에서 사업화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헬스케어 4.0의 간단한 정의와 웨어러블 센서의 정의, 기술적 이슈, 그리고 센서 밸류 체인, 그리고 이런 센서, 헬스케어 센서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디지털 스마트 기술들을 활용해서 건강 관리를 돕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활용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통해서 건강 정보를 수집하여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 맞춤 의료, 예방 의료, 예측 의료가 가능한 스마트한 건강 관리 솔루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헬스케어 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은 헬스케어와 빅데이터의 결합, 헬스케어와 ICT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헬스케어 4.0은 인공지능과 정밀의료기기, 통신, 각각 다른 분야의 기술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술 발전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탑재되어 있는 센서로 각종 생체 신호가 수집이 됩니다. 이 생체 데이터가 모아지고 슬립이나 액티비티 모니터링 데이터가 추가되어지면 기본적인 개인 건강관리 솔루션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다가 각종 생체 신호가 축적된 데이터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그리고 AI 등을 통합시켜서 좀 더 스마트한 헬스케어 4.0 플랫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아직 종식이 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 생활에 아주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되는데요. 전문가분들께서는 코비드 때문에 헬스케어 기술이 기술 발전을 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떤 의미냐면 예방 헬스케어 중심의 지능형 의료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원격 진료, 웨어러블, 그리고 생체 신호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러한 헬스케어 기술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종류는 피트니스 트래커나 스마트워치, 스마트 글라스, 이어버드, 스마트 링, 그리고 심전도 패치나 혈당 패치 같은 스마트 패치, 그리고 스마트 의류가 있는데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피트니스 트래커에서 걸음 측정이라든가 활동량 측정 베이스에다가 최근에는 심박, 심전도, 체지방, 혈압, 혈당, 체온 같은 여러 가지
바이오 시그널을 측정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센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센서의 종류로는 PPG 센서, 심전도 ECG, 뇌파 EEG, 근전도 EMG, 체지방 BCM, 그리고 심부 체온, 그리고 갈바닉 리스판스, 그리고 혈압, 혈당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헬스케어 센서는 옵티컬 PPG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PPG 센서가 주목받고 있냐면 이 PPG 센서로 인해서 측정할 수 있는 생체 지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심박, 산소 포화도, VO2, EPOC, 칼로리 변, 호흡, 수면, 젖산, 혈압, 디하이드레이션, 안티에이징까지 여러 가지 생체 지표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상용화가 가장 잘 된 제품이기도 하지만 현재까지도 향후에도 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근래 헬스케어 센서의 탑 토픽은 혈당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침습 방식, non-invasive 방식으로 글루코스를 측정하는 것이 헬스케어 센서의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센서 시장은 반도체 기반의 센서 업체가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ST마이크론이나 인피니온 같은 글로벌 회사에서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데요. 국내 사정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외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국내 업체는 아쉽게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멤스라든가 옵티컬 각종의 헬스케어 센서들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애플이나 삼성, 기타 업체들의 전달이 되게 돼야 되는데요. 헬스케어 센서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기존 센서와 웨어러블 메이커 중간에 가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브릿지 플레이어 역할이 중요해지겠습니다. 이 브릿지 플레이어는 모듈을 고도화시킨다든가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든가 전체적인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사업화 전략을 얘기를 할 때 제가 브릿지 플레이어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4.0 시대에는 헬스케어 4.0 시대의 밸류체인을 보면 기존의 센서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아닌 데이터 플랫폼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에다가 병원, 정부 여러 가지 체인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유기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 데이터 플로우인데요. 일단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탑재된 센서에서 각종 생체 신호가 수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는 무선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 플랫폼에 전달이 되는데요. 이 데이터 플랫폼 내에서 딥러닝에 의해서 데이터가 분석되어지고 축적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빅데이터가 되어지는데요. 이 빅데이터는 다시 인공지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예측이나 예견, 예방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한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상용화해서 가장 가까운 부분들은 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와치에 산소 포화도, 심전도, 체온 같은 헬스케어 기능이 부과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컨슈머 디바이스하고 메디컬 디바이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옴론이나 필립스, 에버트 같은 전통적인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의료기기 업체의 시장에 삼성이나 애플 같은 키플레이들이 나타나서 시장을 변화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맞춰서 웨어러블 센서의 기술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센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의 인식이나 지각 없이 언제든지 항상 상시에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센서는 정밀도가 중요한데요. 센서의 기본 특성인 감도, 선택성, 재현성, 안정성 기본 특성 이외에도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메디컬 디바이스 레벨에 준하는 정확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스마트워치는 웨어러블 기기는 상당히 소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폼팩터 제한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메디컬 디바이스의 성능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는 일단 첫 번째가 소형화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RF나 EMC, 기타 여러 가지 전자기적 노이즈, 여러 가지, 그리고 급변 온도가 보통의 센서는 안정적인 온도에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온도가 계속 변하는 상태이고 특이한 상황에서 온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열적으로 평행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센서의 특성이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메디컬 디바이스 수준의 정밀도를 구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항상 상시 일상생활에도 환자든 착용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소형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사이즈가 크면은 착용하기 어렵고 좋은 사용자 경험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센서를 개발하신다면 성능 개선과 두 번째로 소형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래에 들어서 램스나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상당히 사이즈가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족시키지 않고 여러 가지 기능 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중 기술의 결합으로 상당히 소형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패키지적으로 SiP나 여러 가지 패키징 기술이 융합되어서 제품 소형화를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또 오래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된 폼팩터에서 배터리 용량을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소비 전력의 센서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추세에 맞춰서 근래에는 엣지 컴퓨팅에 의한 스마트 센서 플랫폼을 만들고 사업화하는 분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웨어러블이나 웨어러블 기기에 헬스케어 기능이 들어감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기존의 센서를 하나 개발해서 사업화하는 데도 최소한 10년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의료기기 인증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 그리고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의료기기 인증 측면에서 볼 때 예전에 전통적인 의료기기는 단일 기능으로 하드웨어 기반의 메디컬 디바이스 인증을 받았다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하드웨어 기반이 아닌 소프트웨어 기반 SAMD라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는 것이 요즘 기술적인 트렌드입니다. 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SAMD 인증을 받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오랜 기간이 들고 각종 규제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임상 실험조차 진행하기가 솔직히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풀어준다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저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스케어 에코시스템에서 저희 가구 역할을 하는 브릿지 플레이어로서의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센서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대략적으로 한 15년 정도 됐고요. 특수 헬스케어 시장에 진입하게 된 것은 한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10년 동안 사업화와 개발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수정이 필요했는데 현재는 이 전략에 지금 설명해드리는 세 가지 전략에 의해서 저희 센서가 사업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센서 모듈 측면에서는 소형화가 중요한데요. 하이브리드 SiP 인티그레이션은 고도화된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이용해서 울트라 스몰 폼팩터를 구현을 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센서를 구현해서 저희가 알고리즘 개발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알고리즘을 저희가 저희 자체 기술을 확보함에 따라서 저희의 기술적 가치가 상당히 증가함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메디컬 디바이스의 인증을 받거나 인증을 준하는 정밀도를 확보하기 때문에 경쟁력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센서 모듈, 스마트 센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합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까지 저희가 개발하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반도체 센서를 만드는 업체는 아닙니다. 센서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외 센서 업체들과 상당히 많은 파트너십 체결해서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디지스트 같은 산학연들과 많은 센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산학연 연구의 개발에 대한 좀 범위를 좀 키워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헬스케어 4.0 시대에 맞는 파트너에서 어떤 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제품은 스마트워치이고요. 스마트워치 배면에 들어가는 바이오액티브라는 헬스케어 센서의 통합형 모듈입니다. 이 바이오액티브 센서에는 심박, 산소 포화도, 심전도, 체지방 등의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LED, 센서, 에이직, IC, 패시브까지 해가지고 대략 30개 이상의 부품들이 복합적으로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품이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당히 얇고 작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능은 또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티그레이션 시키는 기술이 상당히 어려웠고요. 저희 쪽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으면 하이브리드 SiP 기술을 통해서 모듈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워치에 적용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적용된 적외선 방식의 비접촉 템퍼레처 센서입니다. 이 템퍼레처 센서는 체온을 측정하는 센서이고, 현재는 아직 FDA 승인을 받지 못해서 피부 온도 측정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웨어러블 센서는 온도가 상당히 변화를 합니다. 이 서머파일은 이론적으로 볼 때 상당히 스테이블한 온도 환경에서만 온도 보상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이런 걸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소자 측면에서 MEMS와 ROIC가 통합된 인테그레이션 MEMS, IMEMS 기술을 해서 이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또 FDA 의료기기 준하는 정밀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알고리즘을 한 9년 동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래 최신 스마트워치에 적용이 됐고요. 이런 한 헬스케어 센서들 여러 가지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혈당 센서입니다. 혈당을 측정하는 건 기본적으로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찔러서 체열을 해서 체열에 있는 혈중 포도당의 수치를 측정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고, 2세 방식으로 보면은 팔뚝 같은 데 연속 측정기를 꽂아서 한 2주 정도 측정하는 CGM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CGM도 어떤 니드를 통해서 전극이 인체에 삽입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작업이고요. 위생적으로, 건강학적으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파트너에서도 이런 침습형 혈당 센서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최종 목표는 침습적 방식이 아닌 바로 비침식 방식으로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방식은 포토 어쿠스틱이라든가 아니면 IR 스펙트로미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혈당 센서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 4.0 시대에 조금 비슷한 스마트 기저귀라는 제품인데요. 고령화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요양 시설에 계신 저희 부모님들, 환자분들이 기저귀를 제때 적시에 갈지 못해서 욕창이라든가 요로감염, IAD 등이 추가의 질병이 발병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요양병원은 가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열악한 인원으로 돌리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저귀를 적시에 갈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 다이퍼는 이 배뇨와 배변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알람을 줘서 적기적소에 기저귀를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인데요. 저희 파트론에서는 이러한 유생용품인 스마트 다이퍼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건강에
개념 센서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스마트 타입으로 소변, 대변 검출은 물론 자세 감지, 그리고 낙상, 그리고 수면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기능이 들어와서 스킨, 템퍼레처, 체온, 그리고 심박, 그리고 스트레스 레벨, 호흡수,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4.0 시대의 헬스케어 센서 플랫폼의 한 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TMS인데요. 타이어 쪽의 센서인데요. 현재는 사람, 인간에만 적용된 헬스케어 기술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오토모티브 쪽에도 이런 부분이 개념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타이어 쪽에 들어간 센서는 휠베이스에 있어가지고 공기 압만을 측정을 했는데요. 이 센서는 타이어 내부 안쪽에 부착되고 노면에 직접 맞닿는 형태로 내부 안에 타이어 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에 압력뿐만 아니라 온도 센서가 달려 있고 가속도 센서가 달려 있는데요.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노면과 접착하는 타이어의 컨택 패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실제적으로 타이어의 마모도, 타이어의 하중,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특히 로드 컨디션, 젖었거나 스노우 상태인가, 블랙 아이스인가 이런 부분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측정 솔루션으로 타이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리고 공유차량 시대에 타이어 헬스케어 센서로서 좀 더 부각되고 있는 센서입니다. 네, 지금까지 헬스케어 4.0 시대의 센서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사님께 개별적으로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발표입니다. 나노종합기술원의 김희연 센터장님이시고요. 마이크로 및 나노 인프라 기반의 센서 사업화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노종합기술원의 김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소속된 기관이 이제 나노인프라 기관이라서 저희가 그동안 센서 기업들을 지원을 해서 어떻게 사업화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이게 이제 디지스에서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좀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예,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적외선 센서 쪽으로 오랫동안 좀 개발을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활동을 하려다 보니 여러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센서 학회 활동도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에는 센서 협회도 좀 생기게 되고 거기에도 좀 기여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활동들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선 센서 산업의 특성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저희는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제안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센서 역사 이렇게 워낙 그 센서라는 기술이 디지털 기술이 접목이 돼야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그 존재는 있었지만 실제 우리가 센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센서는 한 1960년도 정도 돼서부터 이제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스마트 센서, 또 IoT 센서, 또 AI 센서까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옛날에는 일반 그 벌크 소재나 그런 이제 매스 프로덕션 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을 썼지만 이제 앞으로는 반도체 공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좀 시사점이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좀 2018년도 자료긴 한데 기존에 이제 가스 센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 정도가 아직도
벌크 세라믹 소재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그 멤스형 그런 이제 반도체형 가스 센서가 2025년경에는 한 50% 정도 이상 활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어려움은 이 그 멤스 센서, 멤스 공정이라는 게 기존의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재료, 또 공정, 또 평가 이런 방법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사실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이런 이제 멤스 센서 같은 경우를 뭐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문제는 센서 시장이 너무 파편화돼 있고 이거를 최소 뭐 10년, 15년 이상 개발을 해야 뭔가 프로덕트가 나와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물건이 나오는데 결국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센서라는 거는 중소기업형 좀 그 제품이나 기술이 아닐까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우리의 센서의 밸류 체인을 보면 뭐 예를 들면 그 감흥 소재 또는 기판부터 시작해서 그걸 그 소자로 만들고 또 모듈로 만들고 시스템으로 이렇게 최종 만들게 되는데 이 소재를 만들거나 소자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막대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리턴은 엄청 작다는 거죠. 반면에 모듈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싼 칩을 사와서 조립해서 팔면 거기서 부가가치가 생기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소재나 소자 이런 ROI가 나오지 않는 분야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게 아마 센서 기술 또는 센서 산업에 좀 침체가 온 배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좀 활발한 유럽이나 또 일본 이런 데서는 오랫동안 이제 그 센서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온 덕분에 현재는 이제 그 국가들이 지금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이제 인벤센스라고 이미 이제 TDK로 흡수가 돼서 그런 회사지만 한때 관성 센서 쪽으로 모바일 폰의 시장을 거의 이제 독점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이제 성공 사례를 자세히 보면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그 관성 센서 공정은 실리콘 기판에다가 뭐 관성 구조물을 만들고 위에다가 덮개를 덮고 IC를 위에다 붙이고 와이어 본딩해서 하는 이런 언뜻 보면 이제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이제 이 나실이라는 이 분이 그 인벤센스 창업자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사업화에 성공할 수 없다. IC에다가 바로 센서를 만들고 그 위에 덮개만 해서 인터커넥션을 이쪽으로 빼서 간단하게 공정을 해야 이게 성공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TSMC에 들고 가서 그래서 성공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센서를 하는 것 자체보다는 현재 반도체 공정 또 반도체 인프라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공정을 개발을 했을 때 사업화 성공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성공 사례가 있었고요. 현재 지금 이 공정 플랫폼을 이용한 뭐 여기 보시는 다양한 한 5개 정도의 센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시리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는데 현재 TDK에서도 여기 이제 인벤센스로 표시되어 있는 요 한 4개 아이템은 그때 그 공정 플랫폼을 그대로 활용해서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 센서 플랫폼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사업화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 걸 좀 시사하는 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여러 파운드리들, 뭐 공공이든 민간이든 여러 파운드들이든 하나씩 자기만의 고유한 그런 플랫폼을 좀 구축해서 이렇게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뭐 플랫폼이긴 합니다만 그 샌디아립에서는 이제 서미트 5라는 그런 이제 폴리실리콘 베이스의 다층 구조에 대한 플랫폼이 있고요. 그다음에 SIC 플랫폼, 멤스비전사의 SIC 플랫폼. 그다음 아이맥에서는 실리콘 저음늄 또 플랫폼 구축했고요. 핀란드 이제 그 스웨덴 사일렉스에서는 이제 실리콘 TSV를 이용한 실비아 이런 플랫폼도 독자적으로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노 인프라 기관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잘 하고 있는 나노 인프라 기관 2개 정도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맥하고 이제 레티 2군데를 센서 쪽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 아이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미지 센서, 특히 이제 SWIR 또 비지블을 같이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센서 공정 또 회로 기술 쪽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머 시머, 그다음에 일부 그 광학 부품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티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그널 프로세서 기술부터 패키징 기술, 또 일반 그 이제 피지컬 케미컬 센서, 또 뭐 웨퍼럴 패키징까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크게 기술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이미징, 센싱, 액추에이팅, 패키징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 이걸 뭐 보고 이렇게 따라 하자고 했던 건 아닌데 결국 모든 인프라들이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보시는 이미징 분야는 이미징 같은 경우는 이미 CIS 같은 경우 가시광 영역에서는 삼성이나 이제 소니 이런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할 이유가 별로 없고요. IR이나 UV 또는 엑스레이 뭐 이런 쪽 영역으로 지금 인프라 기관들이 일종의 이제 니치 마켓으로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꼭 기술이 확보한 그런 분야 쪽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우연히 이제 계기가 돼서 롱 웨이브랭스 IR 영역에 대한 이미징 기술을 거의 한 10년 이상 동안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센서, 액추에이터, 뭐 패키징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왔던 것들 또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을 좀 또 말씀드리면 이 이제 ITRS 로드맵은 뭐 벌써 2012년 10년도 더 된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잘 만들어진 포맷 같아서 이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현재 여기서 보시는 이제 뭐 모모라고 해서 기존의 시모스 공정의 라인 위스를 줄이는 이런 쪽 일도 예전에는 꿈도 못 꿨는데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바로 이제 센서, 뭐 바이오라든지 파워 디바이스 이런 쪽이 될 것이고 이쪽이 이제 패키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저희 딥mem스 플랫폼하고 3D 패키지 플랫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딥mem스 플랫폼입니다. 뭐 멤스 공정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멤스 소자는 서피스 마이크로 머시닝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밑에 이제 IC나 기판이 있고 그 위에 희생층을 두고 얇은 멤브레인을 올려서 뭐 가스 센서로 쓴다든지 마이크로폰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일단 이걸 제대로 이제 도큐멘트화하고 포맷화해서 이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좀 구축한 것들입니다. 먼저 IC하고 센서를 같이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케이던스 이제 스펙트라 툴 같은 걸 이용해서 PDK를 기본적인 PDK를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는 센서 구조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특성 또 공정 그 디자인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파운드리 디자인 킷이라고 해서 유명한 이제 그 설계 회사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해서 구축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이 공정 부분은 저희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나시리 그 플랫폼하고 유사하게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멤스 공정 뭐 아주 복잡한 구조물이나 또 시모스에 쓰지 않는 이런 소재들을 사용해서는 생산이 없다 이런 판단을 초반부터 좀 했고요. 그래서 시모스에서 최대한 쓸 수 있는 물질을 쓰자. 그래서 희생층이라든지 감응체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전부 이제 그렇게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도 중요하다. 이걸 칩 단위로 평가해서 이걸 그 수율 관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웨이브 레벨에서 평가할 수 있는 툴이나 또 기술을 확보하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건 벌써 이제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코벤터사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이 FDK는 이제 그 뭐 전 세계 누구나 이 툴을 사용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릴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디자인하고 모델링 할 수 있는 템플릿,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디자인 할 수 있는 템플릿, 그다음에 평가할 수 있는 템플릿,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D 패키지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센서를 제가 뭐 거의 2009년 그때부터 좀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사실 고민했던 게 패키징입니다. 사실 사업화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이 패키징 기술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특히나 이제 센서 기술은 더 중요한데, 이걸 하지 않으면 가격도 못 맞추고 뭐 크기, 파워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고민했던 문제고요. 뭐 센서 개발 이상이나 더 그 많은 노력과 어려웠던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접견했던 방식은 크게 센서를 덮을 수 있는 이쪽 커버 웨이퍼 쪽, 또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뭐 본딩 기술, 또 인터커넥션 기술, 이런 쪽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융합 센서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인터포저 기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TSV 기술, 도금 기술, 또 비하 기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저희가 단위 공정들을 확보를 해서 플랫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좀 뭐 사업화 사례는 첫 번째가 이제 마이크로 볼로미터가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심호소 호환되는 공정과 또 웨이프 레벨 패키징 기술들을 적용해서 이 보시는 것처럼 ROIC 웨이퍼 위에 센서를 올리고 또 웨이프 레벨 패키징 그 커버 웨이퍼와 붙이고 배선을 연결해서 후속 뭐 AD 보드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디자인이 됐고요. 저희가 80 60까지는 저희가 개발을 해서 기업에 기술을 이전을 했고, 현재 기업에서는 QVGA 또 VGA급 이상으로 지금 더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마이크로 자이로스코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벌크 마이크로 머시닝을 이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실리콘 웨이퍼 위에 글라스 웨이퍼 위에 그 실리콘 구조물을 가공을 해서 또 다시 글라스 웨이퍼로 본딩을 해서 위에다가 TGV 형태로 그 배선을 연결하고 그런 형태로 했고, 이것도 이제 기업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사업화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센서 뭐 또 센서와 유사한 공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업한 사례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대부분 서피스 마이크로 머시닝, 웨이프랩 패키징 이런 다양한 단위 공정들을 이제 개발을 같이 좀 했고, 이걸 활용해서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을 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아직 그 센서가 캐파가 뭐 그렇게 힘들 정도로 수량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은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뭐 여기 보시면 두 자리 수입니다만 그 이상은 저희들도 하기 어려운 영역이고 기업의 또 자체적인 사업화가 계속 또 필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구축하려는 로드맵은 크게 이제 CMOS 호환되는 MEMS 그 플랫폼을 뭐 이미징, 센싱, 액추에이팅, 패키징 각 영역에서 좀 확보하자.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업화에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3D 패키지 기술까지 같이 개발해서 그 지원을 하자. 이런 목표로 저희가 지금 그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안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최근에 이제 산업부 주도로 뭐 K센서 예타 사업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 기획을 하면서 저희가 여러 기업으로부터 좀 듣고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다들 공감은 하시겠지만 현재 이제 팹이 공공 팹은 대학에 있는 팹들과 또 저희 같은 나노 인프라 팹, 또 일부 이제 출연연들의 팹이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있겠죠. 근데 그 팹들 간에 기술적인 또 이제 양적인 이런 갭이 사실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메꿔줘야 되고, 저희도 부족합니다. 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묶어서 잘 연결해서 지원을 해줄 거냐, 그런 게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 쪽에서 개발을 한 게 나중에 민간 파운드리로 넘어갔을 때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호환이 다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하고 중간에 그 기업을 배제하고라도 파운드리 간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누가 할 거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묶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프랑스 그레노블의 자이언트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저는 여러 차례 좀 다녀오고 좀 보고 배우고 듣고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레노블이 프랑스의 뭐 또는 유럽의 실리콘밸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학도 있고 또 저희 같은 레티 같은 인프라 기관도 있고 여러 이제 클러스터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뭐 200mm 팹에 또 평가 또 뭐 3D 인테그레이션 패키징 이런 다양한 팹들이 같이 구축돼 있고 여기서 사실 ST 마이크로가 스핀오프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소이텍 또 뭐 최근에 이제 IR 쪽은 린네드 이런 글로벌한 기업들이 사실 탄생을 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이맥도 많이 갔다 오고 뭐 이 레티도 많이 갔다 왔지만 이런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이 레티의 성과가 상당히 이제 글로벌하게 오랫동안 했고 뭐 잘한 것 같다. 그다음에 제가 그때 또 많이 느꼈던 게 자주 모여서 얘기하고 그런 경험이 이 사업화 성공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 레티 소장님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뭐 코리아 센서 네트워크라는 이런 용어를 써봤는데요. 이게 사실 예타 사업 기획 보고서에도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유로 프랙티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TSMC 같은 기관도 들어 있고 당연히 이제 유럽의 공공 민간 파운드들이 이제 다 참여하고 있고요. 거의 한 650개 학연 또 300개의 기업이 참여해서 언제든지 각 그 인프라 기관 또는 파운드리가 가지고 있는 PDK를 공유를 하고 그걸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액세스해서 필요한 소자를 만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체계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다. 그런 게 좀 그 사례인 것 같고요. 국내에도 지금 뭐 이제 엠퍼실리티라고 소부장 이슈가 터지면서 이런 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뭔가 구심점이 그렇게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 센서 이제 사업 예타 사업을 시작을 좀 기회로 이런 산학연이 각각 좀 대표할 수 있는 기관들과 또 뭐 제가 이제 위치해 있는 대전시에는 또 산업 단지도 만들겠다 뭐 이런 좀 계획이 있는데 하여간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갖추어진 하드웨어적인 요건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센서 유관 기관들 또 기업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코리아 센서 네트워크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입니다. 저희 이제 적외선 센서 사업화를 한 10년 저희도 10년 정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근데 사실 해보니까 기술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술을 잘 받아 가질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뭐 거기는 기술력도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하고 비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실제 성공이 가능하다.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정의 표준화, 소재의 표준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게 좀 느낀 바고요. 그런 것들은 막대한 또 투자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인력, 기술, 자본, 부지 이런 것들이 통합돼서 같이 힘을 모아야 이런 신산업 육성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사실 센서 학회 활동을 하면서 2017년에 그 센서 기업인의 날을 처음 이렇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회 진행을 했고요. 그동안 이제 산학연이 모일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별로 없어서 이런 기회를 만들었는데 점점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디지스트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센서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고 또 이런 활동을 할 때 이런 산학연의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는 또 그런 새로운 또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타깝게 시간 관계상 질문은 또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발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령 SNC의 이상철 CTO님이시고요. 제목은 멤스 기반 제품의 사업화 및 산업 지원 전략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방금 소개받은 삼형 SNC의 이상철입니다. 그 제목은 굉장히 거창한데 그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센서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센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한번 해보실 분 있나요? 반도체하고 센서를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보통들은 이제 센서 중요하다 뭐 상식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센서가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장비가 한 대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센서가 없으면 1900년대 초반 내지는 1800년도로 모든 문명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여기 가지고 계신 핸드폰 이런 건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 행위도 굉장히 과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의료 장비 자체도 전부 센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센서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런 그 센서 제품 산업화에 노력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드릴 발표는 시각이 오늘 쭉 발표해온 내용들 중에도 있지만 좀 시각이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드릴 내용이 제 이력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왜 저런 얘기를 할까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이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가지고 계신 저 프로그램에도 제 이력이 좀 있는데 제가 있었던 회사들을 보시면 이제 메뉴에 뭐 하이닉스는 이제 뭐 공정 장비를 했었던 곳이니까 제외하더라도 제가 스타트업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카스라고 그 제가 갔을 당시에 매출이 한 800억 정도 할 때 중소기업인데 센서 중소기업은 굉장히 큰 기업이죠. 근데 세트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SML전자라고 학내벤처에서도 있었고요. 그다음 지멤즈라는 곳은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만들어서 운영이 중간에 잘 안 돼서 민영화를 한 멤스 파운드리 서비스 기관입니다. 거기 대표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LG전자에 가서 센서 연구소에서 멤스 총괄을 해서 멤스 가속도 센서를 개발해서 이걸 어떻게 사업으로 이을 것이냐라는 그런 일도 좀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삼형 SNC에 와서 습도 센서 기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적어놓은 내용들을 보면 뒤에 발표할 내용하고 다 결부가 되는 내용인데 어떤 기업은 전원 박사급 인력이고 어떤 기업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경험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센서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한 축을 끈 회사고요. 뭐 그렇게 좀 다양한 구성의 회사들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어떤 관점에서 만들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센서 기업이 센서 개발을 해서 사업화를 가려면 그 멤스 기반 센서의 경우에 어떤 것들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멤스 시장이 어떤지를 좀 이해를 하고 본인이 타겟하는 시장을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본의 아니게 제가 그동안 뭐 정부 과제 기획에도 참여를 많이 하고
뭐 여기저기 많이 참여를 해서 일을 하다 보니 어떤 게 우리 그 한국 센서 산업에 좀 부족하고 어떤 걸 지원해야 될지 뭐 나름대로 좀 고민한 게 있어서 그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이제 구조입니다. 센서의 구조를 보시면 그 엣지 컴퓨팅까지 일단 나열을 했고 이 박스를 어디까지 쳤느냐에 따라서 아날로그 센서냐, 디지털 센서냐, 그다음에 스마트 센서냐, 아니면 이름을 지금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엣지 컴퓨팅이 들어가 있는 스마트 센서냐 이렇게 분류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까지 센서를 만들겠다, 비즈니스에서 어떤 부위까지를 제품화하겠다를 잘 정하시고 시장에서 원하는 게 과연 센싱 서킷과 예를 들어서 엣지 컴퓨팅하는 컴퓨팅 파트까지 전부 단일 치파하는 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아날로그 센서까지만 만들고 PCB 레벨에서 디지털 센서를 구현하는 게 나은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제품화 전략은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MEMS 센서를 개발할 때는 이제 앞에 보여드린 센싱 엘리먼트와 센싱 서킷이 두 개가 붙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MEMS 센서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크기가 작다는 얘기는 시그널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고, 시그널이 작으면 그 노이즈가 들어오면 그 노이즈로 인해서 실제 우리가 재고 싶은 시그널 변화를 보기가 힘들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ROIC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PCB 레벨에서는 센서 그 센싱 엘리먼트의 어떤 사이즈나 출력값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ROIC가 붙어야 되고, 또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면 결국 ROIC하고 원칩화 또는 단일 패키지화가 되는 것이지 뭐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양산까지 가는 순서입니다. 이게 결국 WS 워킹 샘플부터 엔지니어링 샘플, 그 다음에 커스터머 샘플까지 가는 걸 보시면 각 단계별로 대략 짧으면 한 2년 전후씩 된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이미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센서 제품을 벤치마킹을 해서 쫓아가면, 굉장히 빨리 쫓아가면 한 5년 전후가 걸릴 거고요. 시장에 없는 센서를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만든다고 하면 시장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 시장에서 본인이 만든 센서를 용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아도 9년에서 한 1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따로 보는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센서를 만들 때 필요한 기술 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개요도를 만든 거는 이제 각 그 노란색 기술을 가진 사람이 그 회사 내에 있어야 센서 개발이 일단은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노란색 글씨 중에 뭐 외부 자문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런 하여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센서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라고 올려놨습니다. MEMS 센서 시장은 좀 특이합니다. 뭐 앞에서 소량 다품종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그 소품종 대량도 있죠. 저희 핸드폰에 들어간 센서는 다 소품종 대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 소품종 대량 MEMS 센서는 반도체 메모리와하고 같은 그 시장에서의 제품 가치 커브를 그립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과거에 아날로그 디바이스에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에어백 센서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거를 이제 주도하신 분을 우연히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분이 저한테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2000년도 얘기인데, 그 에어백 센서를 자기네가 한 7년인가 8년 동안 1억 5천만 개를 팔았답니다. 근데 처음에 가격이 60불에서 70불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 1억 5천만 개 판 총 매출이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총 매출이 1억 5천만 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에어백용 센서는
계단 가격으로 안 팔고 파운드로 달아서 판다라고 농담을 하셨어요. 이게 온오프 센서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굉장히 싸진 거죠. 그런 식으로 메모리도 이게 출시되고 2년, 3년이 지나면 마진율도 10% 안쪽으로 떨어지고 굉장히 가격이 싸지지 않습니까? MEMS 센서가 모바일에 사용되는 것들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모바일용 센서를 국내 기업에서 개발한다고 하면 시장 진입을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일단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플레이어들은 그 많은 센서를 이미 생산해서 팔고 있었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한다면 이미 감가가 끝났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가는 기업들은, 특히 국내 기업들은 자체 생산 팹도 없고 ROIC도 대개의 경우 밖에서 만들어 와야 되고, 결국은 뭔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해야 되는 기업이 작게는 3개, 많게는 4개, 5개씩 됩니다. 그러니까 수량은 많고 가격이 싼 모바일 시장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다른 또 분야가 있죠. 다품종 소량. 수량은 작은데 종류는 많습니다. 이거의 문제는 MEMS 기술로 만들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 라인을 타야 되는데, 반도체 공정을 활용을 하면 수량이 적으면 안 받아줍니다, 일단.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어서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 장표를 만든 거고요. 지금 보시면 2020년도에 전 세계 탑 MEMS 프로덕트 기업들 중에 1,000억 원을 넘긴 기업이 한 26개 정도 됩니다. 그만큼 매출을 많이 올리기는 쉽지는 않은 시장이고요. 결국은 그 위에 보면 소수 선도 기업이 위주하는 그 위주의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들어가거나 제품을 시장에서 원할 만한 걸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거나 하면 그런 기업은 이제 몇 천억 단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LG전자에서 제가 뭘 했었냐면 그 제조진흥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조진흥화 안에 한 파트가 예지 보전입니다. 그러니까 장비 안에 적외선 센서, 가속도 센서, 그다음에 그 초음파 센서 같은 걸 넣어서 장비의 각 그 움직임이 있는 파트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나오는 제품의 양부를 계속 매칭을 시켜줍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면 그 데이터가 쌓이면 나중에 불량이 나오기 전에 불량이 뭐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미리 어느 파트가 문제가 있는지 찾아서 먼저 손을 보죠.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첫 번째는 불량을 방지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일단 세이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불량이 나온 이후에 왜 불량이 나온지를 찾으면 장비에서 불량 위치를 찾느라고 메인터넌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게 굉장히 짧아질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장비 예지 보전이라는 걸 지금 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이제 제가 만들었던 게 바로 이제 굉장히 고감도 진동 센서를 만들었었고요.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게, 과연 고정밀 고감도 진동 센서를 만들어서 장비 예지 보전용으로 판매를 하면 얼마나 오래 먹고 살 수 있을까였습니다. 안타깝지만 ST마이크로가 저 시장이 충분히 크다고 판단을 하면 제가 보기엔 석 달에서 넉 달이면 제품 나옵니다. 똑같이. 더 좋을 겁니다, 아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결국 그 의문이죠. 근데 그런 대기업은 사실 소량이 필요한 그런 시장에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온 이유는 실력이 안 되는 게 아니죠. 기업이 크니까 일반 관리 비용부터 운영 비용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작은 수량의 제품을 팔아가지고는 그건 마진이 남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것하고 관련이 되냐면, 그 파운드리에서 특히 이제 MEMS 센서 파운드리를 한다고 하면 여러 업체 것이 들어옵니다. 라인은 하나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될까요? 절대 우리 연구소에서 하듯이 이 장비에서
이 제품을 만들기엔 공정 조건을 오전에 돌렸다가 오후에 딴 거 돌렸다가 이렇게 못합니다. 장비 자체가 컨테미네이션 될 수도 있고 앞에 게 어떤 공정이냐에 따라서 뒷공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파운드리 기업들은 시분할을 합니다. 슬롯을 만들어서 뭐 1월 달에 또는 뭐 2주차, 3주차에는 어떤 제품만 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다른 제품 돌리고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작으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제품과 다른 제품 사이에 공백이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장 장비에 튜닝을 해서 제품 생산에 맞도록 튜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타임 슬롯이라는 게 생겨서 보통은 한 달, 짧아도 3주 정도가 슬롯이 비는 상황이 생기죠. 한 제품을 위해서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런 ST마이크로 같은 기업이 뭐 한 100만 개도 안 되는 제품을 위해서 그걸 따로 라인을 배당을 했다가 다른 라인으로 옮기면 한 달 동안 양산을 못 하는 거고요. 한 달이면 이 사람들이 양산할 수 있는 가속도 센서의 수량을 생각해 보시면 비교가 안 될 겁니다. 한 달이면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개 정도 뽑을 수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장의 규모가 작을 때 들어가서 솔루션까지 이어주지 못하면 부품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LG에서도 저희가 결국은 솔루션까지 개발해서 솔루션이라는 건 항상 경험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ST 같은 큰 회사에서는 솔루션까지 잘 안 가거든요. 그럼 저희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그런 뭔가 사업 전략을 잘 세우시고 제품 개발을 시작하셔야 되지 않을까. 워낙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국내 멤즈 산업 현황을 보시면 한국의 멤즈가 사실은 9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됐는데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는 90년대까지는 거의 학교나 연구소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많이 했고요. 2000년대 가서는 이제 기업들이 사업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대 와서는 사실 시장에서 멤즈를 많이 채택을 했죠. 그 시작점은 아이폰이죠. 어떻게 보면 아이폰이 멤 센서를 채택해서 소형화를 하고 이게 고객들한테 어필을 하고 물량이 커지니까 삼성도 쫓아들어오고 그러면서 사실 멤즈 센서의 중요성이 커진 거는 뭐 저는 나름대로 아이폰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20년대는 지금은 거의 사실은 멤즈 센서 위주의 시장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센서의 개수를 기준으로 따지면 아마 멤즈 기반의 센서가 거의 99%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멤즈 그 센서의 가격 기준으로 보면 멤즈 센서가 아마 한 70% 정도 전 세계 센서 시장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국내 센서 기업 현황을 좀 보시면 이제 국내 센서 기업이 두 가지로 좀 갈라져 있습니다. 레거시 센서, 그러니까 뭐 가공을 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과거에 센서를 해외에서 사와가지고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 한 부류가 있고요. 한 부류는 이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공부한 사람들이 나와서 엔지니어가 창업한 기술 중심의 기업이 있는데 두 기업이 각각 다 단점이 있습니다. 레거시 시장에서는 그 레거시에서 알고 있던 사업 형태를 고집을 하니까 큰 돈을 못 집어넣습니다. 일단. 그리고 멤즈 기반 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거의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엔지니어링 중심 엔지니어가 이제 창업한 회사들은 문제가 제품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거나 사업을 정확히 모르고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개발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고객을 만나면 인정을 못 받고 그러면 결국 받은 펀드가 바닥이 나는 상황에서 뭔가를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게 사실 대부분 되풀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다 보니 멤즈 기반 센서 사업화가 상당히 저조한 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 편의 거는 멤즈 기반 센서 제품화 기간인데 앞에 말씀하신 거 하고 요거하고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짧게 봐도 10년 이상. 근데 이제 그 대학교에서 연구를 시작해서 실제로 시장에 진입하는 데까지는 23년 정도 걸린다는 뭐 그런 추정도 있고요. 하여튼
10년은 넘게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MEMS 기반 센서 제품을 위한 이제 순환 시스템이라는 뜻은 어쨌든 한국 기준으로 봐서는 기업이 스스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학연과 기업과 투자, 이제 정부도 있고 일반 투자도 있겠죠. 어떻게 잘 물려서 돌아가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때까지는 사실 기업이 갖다 써야 될 기술들이 그 어떤 타이밍에 맞춰서 제때제때 사실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연구는 거의 센서 구조, 어떤 걸 할 수 있는 센서 그거를 개발하는 데 주로 중점적으로 연구가 됐고요. 나중에 이제 센서 회로 이거는 이제 창업을 하고 뭐 하다 보니 회로가 굉장히 중요해서 센싱 회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패키징까지도 다 늦어진 겁니다. 저희가 2000년대 초에 전 세계 대한민국 그 MEMS 관련된 R&D 수준이 3위나 4위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 미국이나 유럽은 그 패키징하고 2000년대 초에 이미 패키징과 그 다음에 그 평가 기술 쪽으로 이미 넘어가서 그런 R&D를 해서 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R&D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바이오MEMS로 넘어가면서 그런 연구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필요 기술이 필요한 시점에 R&D가 잘 되지 않았던 거죠. CTO님 좀 마무리 좀 해주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서 산업 지원 전략은 이제 앞에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제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있는 거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래서 세 가지로 갈라서 보면 기업들이 부족한 인력, 기술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생산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둘. 자금 지원은 뭐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지금 공공기관하고 만나거나 이럴 때 제안하는 거는 공공사업을 할 때 센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안에다 센서 과제를 넣어서 그 공공사업에서 적합한 사양의 센서를 개발하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산업부랑 같이 저희가 얘기했던 거고 지금 일부 내용은 NNFC에서 하고 있는 K센서 플랫폼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소 센서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라는 거를 하나의 어떤 엔지니어링 하우스 개념으로 셋업을 해서 오면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하는 내용은 주로 인포메이션도 주고 설계도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GMEMS라는 곳이 과거에 RUC가 정부에서 만들어서 이제 MEMS 센서 생산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 5년 내에 자생이 안 돼서 결국 GMEMS라는 이름으로 민영화가 됐고요. 이렇게 좋은 퍼실리티를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크죠. 근데 실패 사연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영이 잘못됐거나 실제로 MEMS를 아는 전문가가 없었거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겪은 걸로 제가 이제 이 회사의 대표를 했는데 겪은 걸로 보면 정말 중요한 게 MEMS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MEMS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그 고가의 비용이 드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오래 버틸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제언을 드리면 센서 기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시장에 들어갈 것이고 그 제품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떻게까지 가져가야지 살아남을 수 있냐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하고 공공은 이제 전주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평가, 뭐 패키징까지 고려를 해야지 단순히 디바이스 나오는 거에 좀 그렇게 포커스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성 얘기는 중복 과제를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했는데 지금 필요하면 과거에 했지만 지금 못 쓰니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과거 과제의 결과를 끌고 와서 지금 그거를 시장에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기업에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데 무슨 과제 목표가 세계 최고를 자꾸 지향을 합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건 세계 최고가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필요한 스펙은 딱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제 목표를 시장에서 필요한 요구 스펙을 맞춰야지 세계 최고 기술을 자꾸 지향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이걸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기타 두 개가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저거는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발표 준비해 주시고요. 예, 다음 마지막 발표입니다. 오재근 대표이사님이시고요. 주식회사 코아칩스입니다. 내용은 스마트 공자 센서 현황과 발전 방향입니다. 발표자님께서는 다음 바로 토론이 있기 때문에 발표 시간 좀 잘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코아칩스 오재근이라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좀 전에 앞에서 말씀하신 그 화두를 던져주셨고 제 자료가 그거에 대해 또 하나의 이제 조그만 어떤 대안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서로 어떤 사전 교감은 없었습니다. 근데 저 또한 지금 좀 전에 그 이상철 CTO께서 말씀하신 그 센서 산업, 그 맴스 산업에 대해서 사실 국내 현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쟁이 악화되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도 이런 센서를 갖고 이제 먹고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늘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제로 그 사업을 추진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그 센서에 대해서 그 국내 시장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국내 시장이 사실 그 시장 여건은 괜찮습니다. 일단 각종 규제나 정책이 그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센서 입장에서는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최근에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소부장 기업들 육성 정책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센서 그 시장 입장에서는 그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센서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성장할 수 있는 사업 포텐셜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센서 산업의 그 에지지가 아니고 약간은 좀 그 뒤에 미래에 대한 투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2020년대 이후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센서의 개수가 그 1조 개가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트릴리온 시대가 도래했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정도로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2007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스마트폰에 계속 센서들이 탑재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센서의 수요는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리고 점점 2020 매 10년 주기로 지금 현재 1조 개 정도 되는 게 10조 개, 100조 개, 10년 주기로 10배씩 성장할 시장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지금 최근에 각각 예상되고 있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맴스 센서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에 대한 극한 센서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25년 정도에 이제 출시가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극한 환경 분야에서의 센서 수요가 이제 급증할 거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이 극한 환경 센서에 대한 개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최적의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실리콘 그 계열의 센서를 가지고서는 사실 고온 고압 이를 보면서는 극한 환경에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기판이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으로 내려가게 되면 변하게 된다면은 극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센서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한 예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센서 시장의 지금 트렌드는 지금 이제 그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개수가 증가하고 향후에는 그 극한 환경 센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특이한 경향으로 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맴스 센서의 판매 단가 추이를 보면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동안 그 STM이나 아니면은 보시 같은 그 하드웨어 그 강자들이 시장에서의 지위가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화된 지위를 누가 이제 시장 주도권을 가지고 새롭게 올라오고 있느냐면은 솔루션 공급자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자,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 보면은 기존의 센서 업체들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업체도 이제 센서를 사용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기 분야에서의
도메인 익설런스, 도메인 날리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이 이 센서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페덱스 같은 경우는 센서웨어라는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센서 솔루션화하고 있고, 다음에 구글에서 슈퍼센서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 홈에 적용하기 위해 가지고 센서를 외주 개발을 해가지고 자사의 스마트홈 솔루션에 연동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구글이나 페덱스 같이 전혀 센서와 관계없는 회사 같은 데서 센서 수요를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부가가치 솔루션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 이 차원에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센서 회사가 그러면 부가가치 솔루션을 어떻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했는데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일본의 옴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산업용 FA 쪽에 자동화 센서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의 전체 매출 약 8조 원, 9조 원 정도 되는 전체 매출 가운데서 센서 부분이 차지하는 매출은 10%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그럼 어디서 매출을 내고 있냐면은 부가가치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PLC 같은 제어 쪽에서, 제어기기 쪽에서 센서를 매출을 내고 있죠. 센서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부가가치 솔루션으로 회사를 확대한 그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고, 최근에 이 옴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공장과 AGV 사업에도 또 진출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미 있었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인 지금 센서 시장의 트렌드가 지금 많이 급변하고 있는데, 극한 환경의 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아칩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센서 회사들이 생산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공급하는 거에 주력하는 거에서 그 생산 치중하는 거에서 많이 주력을 했는데, 코아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의 니즈부터 파악을 하고 시장에서 필요로 한 게 과연 앞으로 뭘까라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시장 맞춤형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되게 저희가 시장에서 앞으로 필요할 부분은 바로 극한 환경에서 센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원에 대한 문제, 무선화가 진행을 했을 때 이 센서의 전원 공급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에 따라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해서 실제로 마이너스 160도에서 작동을 하는 LNG 파이프라인 모니터링이라든지, 다음에 그 화력 발전소 그 배관 쪽에서 작동하는 180도 제품이라든지, 또 아주 그 고온인 420도에서도 센서가 워킹을 하는 고온용 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개발을 한 결과가 뭐 최초의 개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또 따라붙게 되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극한 환경에 적용하는 센서가 저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그 소무전원 무선 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무전원 무선 센서는 우선 기판은 그 앞전 기판을 사용을 합니다. 앞전 기판에 금속 전극을 배치하고 여기에 교주파 AC 신호를 흐리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기판 표면에서만 이 진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표면에서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표면 탄성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서피스 어쿠스틱 웨이브의 약자를 써서 소라고 하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무전원 센서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무전원 센서가 작동하는 원리는 외부에서 전파를 센서 쪽으로 송출하게 되면은 이 전파가 안테나를 통해 가지고 AC 신호로 고주파 신호로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주파 신호를 앞전 진동으로 변하게 되면은 이 기판상의 진동이 흐르게 되는데, 이때 진동이나 압력, 힘, 온도와 같은 외력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기판의 길이가 변합니다. 이 기판의 길이가 변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기판을 흐르고 있던 진동의 공진주파수가 변하게 되고요. 이 바뀐 공진주파수는 다시 안테나를 통해 가지고 전파로 역변환돼 가지고 리더 쪽으로 신호를 다시 되쏘게 됩니다. 마치 레이더처럼 전파를 쏘면 다시 반사파를 쏘는데, 이때 온도나 압력 같은 외부의 어떤 물리 정보들을 실어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외부에 있는 리더에서는 이 신호를 수신해 가지고 이 센서 정보를 알게 되는데, 이때 센서에는 전원이나 전자 회로 같은 것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전원 무선 센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전원 무선 센서 외에도 주변에 있는 진동이라든지 온도 편차, 하여튼간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버려지는 외부 환경을 적극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하는 에너지 하비스팅 기술을 저희가 플랫폼 형태로 개발을 해서 뭐 공장의 전력선 화재 감지라든지 아니면은 열차 전복 감지라든지 선박 엔진의 진동 감지하는 이런 용도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무전원 센서에 대한 설계 기술과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팹은 저희는 전부 다 외부의 팹을 파운드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작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 다양하게 만든 결과에 대해서 지금 쭉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부분 좀 클릭 좀 해주세요. 예, 이거는 지금 그 공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배전반이 있는데 배전반이 화재가 잘 납니다. 배전반 화재를 감지하기 위한 온도 센서를 개발한 경우하고 온도 센서의 레스폰스 타임이 일반 서머커플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센서 성능도 크게 향상된 다른 센서들에 비해서 향상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부분 두 번째 거 클릭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센서 자체를 420도 챔버에 넣어가지고 무선으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센서와 안테나를 그냥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420도 공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거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온도뿐만이 아니고 압력 센서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TPMS 압력 센서로 만들어가지고 압력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이 센서의 레스폰스를 변하는 걸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무전원 무선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 여섯 번째 거 클릭해 주세요. 예, 에너지 하비스팅 부분은 두 지점의 온도 차를 이용해 가지고 열전 효과라고 그러죠. 온도 차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데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화력 발전소 배관에 약 450도 되는 핫스트림이 지나갑니다. 굉장히 배관이 뜨끈뜨끈하겠죠. 그래서 배관 표면과 주변 온도의 온도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가 발전을 시켜서 이 배관이 무너지는 것, 배관이 뒤틀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센서를 개발을 했고 이걸 중부 발전에 저희가 실제로 적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적용을 했던 그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배관의 변이를 개발하고 하중을 개발하는 센서를 그러니까 자가 발전하는 센서를 직접 개발을 해서 납품을 했고요. 그리고 중부 발전에서는 이걸 현장 평가한 결과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불행히도 전 정권에서 화력 발전소 자꾸 줄이라고 하고 가동 중단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좋게 평가받고 아직까지 이 이후에 납품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독점 납품할 수 있는 권리는 갖고 있습니다. 여기 네 번째 거 클릭해 주십시오. 저희가 무전원 센서 기술하고 에너지 하비스팅 기술 둘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두 개를 하이브리드로 적용해 가지고 하이브리드 센서까지도 개발했습니다. 이거를 현대자동차, 만도 그리고 모비스, 한국타이어 하여튼간 11개 기관이 같이 만들어 가지고 타이어 내부에 센서를 장착을 해서 무전원 무선으로 센싱을 하는데 보통 압력과 온도만 생각하는데 그걸 측정하는 게 아니고 접지 마찰 계수를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센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행 중에 달리는 가동 중인 타이어에서 직접 마찰 계수를 측정하면 이게 마른 도로인지 젖은 도로인지를 판별을 해가지고 자동차에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한 센서를 당시 개발을 했고요. 실제로 실차에서 측정을 한 결과 굉장히 고가인 검증용 센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유사하게 실차에서 신호가 나왔던 거를 저희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1, 2년 전에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만든 게 2013년에 만들었으니까 10년 전에 이미 개발을 했던 거를 지금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 아직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개발 결과로만 갖고 있습니다. 이 무전원 무선 센서라든지 에너지 하비스팅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가올 일반 환경이 아닌 극한 환경 센서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지금 리서치 기관들이 보고 있는 시장 성장률도 연 10% 정도대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센서가 첫 번째 극한 환경 센서 있고 아까
그 센서가 단순하게 센서 단위 제품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부가가치 솔루션으로 변해야 되고, 그리고 사용자 그룹이라든지 솔루션 그룹에서 센서 시장을 주도한다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센서 플랫폼이라는 거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센서가 센서 단품이 아니고 이제 플랫폼화가 된 거죠. 일반적인 센서는, 전통적인 센서는 센싱하고 측정하면 끝입니다. 보통의 맴스 센서가 지금 하는 역할이죠. 근데 최근에 IoT 센서라고 해가지고, IoT 센서라고 얘기 많이 하는 부분들은 역할이 더 많아졌어요. 센싱하고 측정뿐만이 아니고 해석하고 통신까지 해가지고 외부와 연결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oT 센서가 자꾸 통신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센서가 단순하게 측정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스스로 해석도 해야 되고요. 이제 그리고 외부에는 네트워크하고 잘 연결해가지고 무선 통신도 잘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IoT 센서가 공장 영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산업용으로 쓰일 때 IIoT 센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업용 IoT 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현실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IIoT 센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선 센서 아주 조금 사용하고 있고요. 유선 센서 조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표출형 센서여가지고 이런 일반 기계식 게이지라든지 세븐 세그먼트 LED 같이 표출형으로 나타내는데, 이거 가지고 통신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얗게 표시한 이 영역이 스마트 공장이나 할 때 실제로 IoT화하기 어렵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센서가 플랫폼화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센서가 플랫폼화가 돼 있으면 바로 이러한 기능들이 전부 다 동시에 수행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센서들 보면은 단위 측정만 하는 걸로 지금 국한되게 센서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화가 안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만들고 IoT화를, 산업용 IoT화를 할 때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센서 플랫폼을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센서들 연결만 하게 되면은 바로 네트워크로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만들고, 다음에 이제 센서 종류가 바뀌었을 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일종의 엣지 디바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서 세팅만 하게 되면은 센서 컨피그레이션을 다 바꿔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스마트 공장에 이 부분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다가 AI 기능까지 넣어가지고 일정 부분 인공지능화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제품 명칭을 유니버설 센서 어댑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니버설 센서 어댑터에서는 뭐 특징한 저희 센서 같은 것은 특화 센서뿐만이 아니고 설비에서 직접 데이터를 따올 수도 있고요. 다음에 기존 센서에서 신호를 분기해서 그냥 받기만 해도 센서 연결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데이터만 필요하면은 송신과 수신하는 요 한 세트만으로 스마트 공장의 데이터를 취득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영상과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도록 또 만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판단까지 해야 된다라면은 데이터와 영상을 받아서 인공지능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같이 만들어 가지고, 마치 필요에 따라 가지고 레고처럼 조립해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희가 현재 스마트 공장 같은 곳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플랫폼이 되게 되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그 플랫폼의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니까 다양한 앱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플랫폼이 좋은 거는 만들게 되면은 쉽게 다른 곳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화가 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쿼칩스에서 지금 저희가 주도했던 플랫폼화, 센서를 플랫폼화한 이 결과는 일단 없던 센서를 고객의 니즈에 따라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 플랫폼화가 되다 보니까 산업 수요가 일어나기 전에 공급이 가능한 상황까지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이 원한다라면은 유선화가 되어 있던 센서를 무선화하는 그런 저희가
그 역량도 갖추게 돼가지고 바로 플랫폼화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만들었던 센서 플랫폼을 갖고 각종 산업 분야에 적용한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 공장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해가지고 저희가 센서 플랫폼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센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 말씀드렸고, 센서 시장의 그 성장 잠재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센서 부분이 많은 센서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근데 스마트 공장은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시장이고, 국내 여건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도입률이 43%인데 우리나라는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내만 하더라도 향후에 센서 시장으로서도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요새 햇섭, 특히 음식물 그 가공업체에서 말썽 많지 않습니까? 음식물 가공업체는 반드시 햇섭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인증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은 정해진 바대로 일지를 쓰고 적기만 하면은 인증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인증을 받은 데는 매년 불시에 현장 점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걸리면 공장이 영업 정지를 당합니다. 근데 2020년에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런 인증하고 센싱을 하는 거를 자동화하는 하게만 한다면은 그 현장 검사를 면제해 주죠. 기업 입장에서는 갑자기 불시에 들이닥쳐가지고 걸려가지고 영업 정지를 당하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바로 현장 검사를 면제받는 것들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바로 스마트 햇섭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보장을 해가지고 센서들이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또 이런 비슷한 예로 그 화학물질 관리법이 2020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현재는 모든 산업시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화학물질을 관리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센서가 필요하겠죠. 바로 센서 시장이 법하고 같이 법 규제와 법규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 센서 시장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센서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그 한 예로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센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규제 요건들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센서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센서 자체만 없는 센서를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적용하는 것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고 적용을 좀 더 고도화해 가지고, 그리고 그 센서 플랫폼화하고 센서 플랫폼화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도출을 하게 된다라면은 센서뿐만이 아니고 센서 연관 산업의 수요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센서가 적용되는 영역이 훨씬 확장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개별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재근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